일본 총리의 단 한마디에 중국이 폭발했고 1조 7,800억 원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전부 한국으로 몰려왔어요.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쳤는데 그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줄의 발언이 어떻게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11월 7일,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국회에서 한 발언이 있었어요.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평화헌법을 가진 일본의 현직 총리가 처음으로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왕이 외교부장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며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경고했죠. 중국 주재 일본 대사에게는 목을 베겠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전쟁을 경고하는 상황으로 번진 거예요. 놀라운 건 미국의 반응이었어요. 일본이 기대했던 동맹국의 지지는 나오지 않았죠. 미국 국무부는 신중한 행동을 요청하며 중립을 택했고 대만조차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믿었던 안전망이 그 순간만큼은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중국의 대응은 빠르고 강력했어요. 11월 14일 중국 외교부와 문화관광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공식 권고했습니다. 주요 항공사들은 12월 30일까지 일본행 항공권 무료 취소와 변경을 발표했죠. 상하이, 광저우, 난징에서 나고야, 후쿠오카, 삿포로로 가는 노선 12개가 폐지됐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연말까지 예정되어 있던 144만 건의 중국인 일본 여행 중 약 30%가 취소됐어요. 경제 손실은 최대 1조 7,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여행 전문 조사기관에 따르면 취소분의 약 70%는 최근 출발 예정 항공편이었고 신규 예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중국 정부가 항공사들에게 내년 3월 말까지 일본 노선 감편을 지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기 보복이 아니라 장기 압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본 관광업계가 가장 기대하던 춘절 시즌까지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요.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평소 비행기 한 대당 150명에서 200명씩 오던 중국인이 요즘은 70명에서 120명 정도만 온다고 전했습니다. 삿포로에서는 항상 웨이팅이 길었던 인기 식당의 대기 시간이 5분으로 줄었고 오후에 가도 물건이 남아있는 상황이 벌어졌죠. 한 줄의 발언이 이렇게 현실이 됐습니다. 외교적 파장을 넘어 경제 전반을 흔들고 관광 산업을 마비시키고 양국 관계를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일본에서 빠져나간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꾼 거예요. 중국 여행 전문 조사기관 차이나 트레이딩 데스크의 자료를 보면 싱가포르와 한국의 신규 예약이 최대 15% 증가했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도 전주 대비 최대 11% 늘었죠. 일본에 가지 못한 중국인들이 대체 여행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한국의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이미 한국은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었죠. 원래도 중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던 터에 일본 여행이 막히면서 그 흐름이 더 빨라진 겁니다. 2025년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약 529만 명으로 예상돼요. 전체 방한 외국인의 약 28%를 차지하는 규모죠. 이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에만 888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찾았는데 이미 2019년 상반기 843만 명을 넘어선 거예요. 한국 백화점과 호텔, 관광지는 반색했습니다. 명동과 강남, 홍대 거리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중문 메뉴판을 준비하고 중국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업체들이 늘어났죠. 지방 관광지들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재미있는 건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 검색량이 급증했다는 점이에요. 일본 여행 자제령이 내려진 직후 중국 SNS에서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이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 드라마 K-팝, 한식에 대한 관심이 여행으로 이어진 거죠.
한국 관광업계 관계자는 말했어요. 중국 내 해외여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일본령으로 아웃바운드 전체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요. 결국 그 수요가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였던 겁니다. 반면 일본의 상황은 정반대였어요. 도쿄 긴자의 명품 매장들은 한산해졌고 오사카 남바의 인파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홋카이도의 인기 온천 호텔들은 예약 취소가 쏟아졌죠. 일본 여행업계가 한 해 기대하던 연말 성수기가 최악의 비수기로 바뀐 겁니다. 블룸버그는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일본이 연말까지 최대 12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7,600억 원의 관광 소비 지출을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만약 이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누적 손실은 최대 90억 달러에 이른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 줄의 발언이 만든 결과였어요. 일본의 빈 호텔방을 메운 건 한국의 북적이는 거리였고 일본 상점의 빈 진열대를 채운 건 한국 백화점의 매출이었죠. 관광객의 흐름이 바뀌면서 동아시아 관광 지도가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건 단순히 일본 대체지를 찾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진짜 원한 건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SNS에서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2025년 5월 중국 최대 영화 평점 사이트 더우반에서 한국 드라마 악연이 평점 8.4를 기록했습니다. 52,879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죠. 서스펜스와 감정선이 잘 어우러진 작품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어요. K-팝의 영향력도 엄청났습니다. 중국 최대 음원 플랫폼 QQ뮤직의 한국 차트에서 세븐틴이 5월 한 달 내내 상위권을 독점했어요. 500만 명이 넘는 생성형 AI 이용자가 한국 콘텐츠를 검색하고 소비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문화를 온라인으로 접한 중국인들이 실제로 한국 땅을 밟기 시작했어요. 명동에서 드라마 촬영지를 찾아다니고 강남에서 K-팝 아이돌의 소속사를 방문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사극 드라마의 배경이 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였죠.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의 매출은 2021년 기준 137조 원을 기록했어요. 수출액은 124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의 증거였어요. 중국인 관광객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건스 앤 로지스 내한 공연을 보러 왔는데 정말 한국에서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더라고요. 작년 12월 정치적 혼란이 있었지만 그건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대요. 이게 일본과의 결정적 차이였어요. 일본은 과거의 관광 자원에 의존했지만 한국은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는 문화로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드라마가 방영되면 촬영지가 관광지가 되고 음악이 차트에 오르면 공연장이 매진되는 선순환 구조였죠. 중국 관광객들은 한국에서 경험한 문화를 본국으로 가져갔어요. 한국 화장품을 사고 한국 패션을 따라하고 한국 음식을 요리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문화 전파자가 된 거예요. 한국관광공사의 자료를 보면 2025년 상반기 방한 외국인이 888만 명이었는데 이미 2019년 843만 명을 넘어섰어요. K- 콘텐츠가 만든 브랜드 파워가 실제 경제 효과로 이어진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 흐름이 계속 강화된다는 점이에요. 넷플릭스는 2025년 1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는데 중증외상센터가 3,100만 뷰, 폭삭 속았수다가 2,300만 뷰를 기록했죠. 전 세계가 한국 콘텐츠를 보고 그중 일부가 직접 한국을 찾아오는 구조였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체감한 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살아 숨쉬는 문화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는 콘텐츠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오면서 단순히 장소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경험하러 온 거예요. 이게 일본이 잃어버린 것이었고 한국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미국은 냉정합니다. 동맹을 선택할 때 감정이 아니라 실리로 움직이죠. 그리고 2025년 동아시아에서 누가 더 유용한 파트너인지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한미동맹은 70년 넘게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들어 그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안보, 기술, 글로벌 현안까지 협력 범위가 확장됐죠. 미국이 주목한 건 한국 해군의 기동성이었어요. 한국 해군은 스시마 해협에서 황해까지
그리고 남중국해 작전까지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건 일본 해상자위대와는 다른 차원의 유연성이었어요.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훈련이 지속됐는데 한국 해군이 다양한 연합훈련을 통해 습득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주도적 역할을 맡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단순히 돈을 더 내라는 게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전략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원했죠. 한국은 방위산업으로 답했습니다. 2022년 한국 방위산업 수출액은 140억 달러에 달했어요. K9, K, FA-50 같은 무기체계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았죠. 폴란드 K 전차 2차 이행 계약이 상반기 내에 추진됐고 캐나다 방산 협력을 위한 범정부 TF가 구성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방산 협력이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서기 때문이에요. 무기 체계를 도입한 후 양국 간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군사적 호환성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잠금 효과가 생깁니다. 한국은 NATO 회원국들과도 방산 협력을 통해 서방 기술 체계 표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반면 일본은 평화헌법의 제약과 정치적 논란 속에서 움직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이 오히려 역풍을 맞으면서 일본의 전략적 신뢰도가 흔들렸죠. 미국이 계산한 건 이거였어요. 누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더 기민하게, 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한국은 첨단 무기 개발, 신속한 배치, 유연한 작전 능력을 모두 갖춘 파트너였습니다. 한미 핵협의 그룹 NCG도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협력을 심화하는 체계였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이 구체화된 겁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경쟁이 심화될수록 동맹의 전략적 가치는 더 명확해졌어요. 미국은 이제 누가 더 많이 기여하는가로 파트너를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안보뿐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핵심 산업에서도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필수적인 존재였죠. 지정학은 감정이 아닙니다. 계산이에요. 미국이 다시 계산했을 때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일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기댈 때 한국은 현재의 역량으로 증명했어요. 중국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일본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에게는 손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11월 17일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뜻밖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일본 정부의 독도 영토 주권 전시관 공간 확장에 항의한 것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이 나왔죠. 마오닝 대변인은 답했어요. 최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이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고요. 일본이 침략 역사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평화의 길을 걸으며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발언이었어요. 중국은 그동안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독도 문제에서는 말을 아껴왔거든요. 독도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악성 언행을 비판함으로써 우회적으로 한국을 지지한 겁니다. 중국 외교부가 독도 문제에 답변했던 건 2014년 2월 이후 11년 만이었어요. 당시에도 일본의 식민지 역사와 영토 분쟁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비판했었죠. 같은 날 마오닝 대변인은 또 다른 발언도 했습니다. 11월 9일과 11일 한국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잇따라 전복됐을 때 한국이 신속히 경비함과 헬기를 보내 수색 구조 작업을 펼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중국은 한일령에 돌입하면서도 한국과는 관계를 다지려는 포석을 분명히 했던 겁니다. 일본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을 우회적 파트너로 고려하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5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총리의 회담에서 양국은 외교, 국방 2+2 안보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어요. 13년 만에 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개했죠.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와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수출 통제 대화체도 출범시켰습니다. 중국의 계산은 명확했어요. 일본과의 갈등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에서 고립을 막으려면 한국과의 관계가 필수적이었던 겁니다.
11월 1일 중국은 한국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한국을 비자 면제국으로 발표했어요. 이건 명백한 친선의 신호였습니다. 일본에게는 여행 자제령을 내리면서 한국에게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거죠. 중국의 전략은 더 깊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것을 예상한 중국은 우호국 확대가 필요했어요. 한국은 그 전략에서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었죠. 올해 3분기까지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은 748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액은 5,901억 엔으로 전체 외국인 소비의 28%를 차지했습니다. 이 엄청난 경제력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을 중국은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냉정한 국가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움직이죠. 일본과의 갈등이 격화될수록 한국과의 협력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 기회를 알아챘어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균형 외교의 여지가 생긴 겁니다. 기회를 알아챈 건 중국만이 아니었어요. 한국도 그리고 세계도 동아시아의 판이 다시 짜이고 있다는 걸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단일 분야가 아니었어요. 모든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었어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소재 부품 장비 기업 21개사에 총 1,211억 원의 투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죠.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동아일렉트로라이트, 아미코젠 같은 기업들이 선정됐어요. 이들은 반도체 소재, 장비, 2차전지 전해액, 바이오 배지를 생산하는 핵심 기업들이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5,5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됐어요. 국내 생산과 연구시설 확충의 마중물이 되는 거죠.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첨단 산업 핵심 품목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지원 대상을 로봇과 방산 분야까지 포함한 6개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국비 1,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 중이었죠. 한국의 첨단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재 부품 장비 분야 투자를 적극 확대하는 겁니다. 한국이 보유한 기술 경쟁력은 놀라웠어요. LNG선 시장 점유율은 70%로 세계 1위를 목표로 했습니다. 특수탄소관 기술도 2030년 세계 1위를 목표로 개발 중이었죠. SiC 전력 반도체 기술 자립률 20% 달성도 추진되고 있었어요. 반도체 분야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했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었어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톱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산업도 여전히 강했어요. 한국의 조선 회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LNG선, 컨테이너선, 초대형 유조선을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11월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5,000번째 선박을 인도하면서 국제조선 산업에서의 리더십을 강조했죠. 이 모든 게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술력이 문화 콘텐츠를 뒷받침하고 경제력이 외교력으로 전환되고 군사기술이 방산 수출로 이어지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주목한 것도 바로 이 점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한 분야에서 뛰어난 게 아니라 첨단 기술, 제조업, 문화 안보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건 일본이 잃어버린 역동성이었고 중국이 아직 달성하지 못한 통합성이었어요.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술이 있고 그 칩이 들어가는 스마트폰에서 K-팝을 듣고 그 문화를 경험하러 관광객이 오고 그들이 돌아가서 한국 제품을 사고 그 수익이 다시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구조였습니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이 말했어요. 투자 지원금은 국내 생산 연구시설 확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율 제고를 통해 국내 첨단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요. 한국은 이제 단일 강점이 아니라 종합 경쟁력으로 승부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문화, 외교, 안보, 경제 모든 영역에서 세계 톱티어에 올라선 거예요. 이게 2025년 한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는 이유였습니다. 어느 나라가 정말 강한 나라인가요? 결국 위기 속에서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법이에요.
2025년 11월 일본이 대만 발언으로 중국과 충돌하고 관광객이 빠져나가는 동안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전 세계가 주목한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미국 US 뉴스가 10월 9일 발표한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은 6위를 기록했어요. 국내 총 생산이 1조 9,500억 달러인데 일본은 4조 3,900억 달러로 훨씬 큰 경제 규모를 가졌지만 8위에 그쳤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2단계나 앞선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경제 규모만으로는 일본이 압도적인데 말이에요. 비결은 실력의 균형이었어요. 한국은 기술 혁신과 군사력, 문화 영향력, 경제 안보 능력이 모두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2025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제51차 지칠 정상회의에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초청받았어요. 주요 지역기구 의장국 자격이 아닌 순수 국가로서 초청받은 나라는 한국, 호주, 베트남 이 세 나라뿐이었습니다. 지칠이라는 무대는 1975년 이후 줄곧 서방 선진국들만의 모임이었어요. 경제력, 정치적 안정성, 민주주의 가치를 모두 갖춘 나라들이 모여 세계 경제의 43.2%를 차지하는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한국은 이미 5번째 지칠 정상회의 참석이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옵저버가 아니라 지칠이 필요로 하는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었던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반도체였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8.4%로 세계 2위예요. 미국이 50.8%로 1위지만 미국의 반도체 산업도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전 세계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자동차,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나왔으니까요. 두 번째는 배터리였어요. 2021년 글로벌 배터리 생산 점유율에서 한국은 2.5%로 5위를 차지했지만 전기차 배터리 핵심 기술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독보적이었어요. 미국, 유럽,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들이 모두 한국산 배터리를 찾았습니다. 세 번째는 조선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5,000번째 선박을 인도했어요.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은 2030년까지 70%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 이미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혁신 능력이었어요. 2021년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한국이 4.9%로 전 세계 2위였고 지칠 평균 2.6%의 2배 가까이 됐어요. 세계 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6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국제특허 출원 상위 10개 기업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름을 올렸어요. 다섯 번째는 국방력이었습니다. 2025년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였어요. 방위산업 수출은 2022년 140억 달러를 넘어섰고 K9 자주포, K 전차, FA-50 경공격기가 폴란드, 캐나다, 호주 등 NATO 국가들로 수출되면서 한국은 서방 무기체계의 핵심 공급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1인당 소득이었어요. 202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36,194달러로 일본의 35,793달러를 401달러 초과했어요.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중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한국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국을 지칠 플러스 원이 아니라 사실상 지팔이라고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도전도 있었습니다. 2025년 한국의 명목 GDP는 세계 13위로 2023년 12위에서 한 단계 내려갔어요. 수출 중심 경제 구조에서 글로벌 수요 둔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내수 회복 속도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느렸던 거죠. 정치적 불안정으로 1분기에는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3분기에는 1.2%로 회복하며 OECD 회원국 25개국 중 3위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0.4%, 독일은 0.0%였으니까요. 2025년 11월 18일 한국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21개 기업에 1,211억 원 규모의 투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어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4개 업종에 집중 지원하며 이 지원금으로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동아일렉트로라이트, 아미코젠 같은 기업들이 선정됐어요. 2025년에는 로봇과 방산까지 포함해 6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국비 1,000억 원을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투자지원금은 국내 생산과 연구시설 확충의 마중물입니다. 첨단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명확했어요. 반도체에서는 2030년까지 SiC 전력 반도체 기술 자립률 20% 달성, 철강에서는 특수탄소강 기술 세계 1위 확보, 조선에서는 LNG선 시장 점유율 70% 유지였습니다. 기술과 문화와 외교와 안보와 경제가 모두 하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25년 11월 세계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중국이 일본 관광을 자제하라고 했을 때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으로 왔어요.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할 때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선택했고, 유럽이 배터리 규제를 강화할 때 한국 기업들은 현지 공장을 세우며 대응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지칠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어떤 지표에서는 이미 앞서고 있었고 어떤 분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 규모는 작아도 실력은 결코 작지 않았던 거죠. 2025년 11월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1.2%였어요. OECD 회원국 25개국 중 이스라엘, 인도네시아에 이어 3위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일본은 마이너스 0.4%, 캐나다도 마이너스 0.4%, 독일은 0.0%였으니까요. 중국조차 1.1%로 한국보다 낮았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 경제는 위기였어요. 1분기에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기록했고 정치적 불안정이 이어졌죠. 하지만 한국은 2분기 0.6%, 3분기 1.2%로 빠르게 회복하며 전형적인 상저하고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고 민간 소비가 개선되면서요. 그렇다면 2025년 11월 일본의 대만 발언으로 촉발된 중의 갈등이 한국에 가져다 준 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외교적 입지 강화였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고립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은 우회 파트너로 부상했어요. 11월 17일 중국 외교부가 11년 만에 독도 문제를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한국 편을 들었고 11월 1일에는 한국을 요청도 없이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했습니다. 5월 26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외교 국방 22 안보 대화 개최, 13년 만에 투자협력위원회 재개,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공급망 협력 강화 등 실질적 합의를 이뤄냈어요. 두 번째는 경제적 실리였습니다. 일본에서 빠져나온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으로 몰려왔어요. 2025년 중국인 방한 관광객은 약 529만 명으로 전체 방한 외국인의 28%를 차지했고, 백화점과 호텔과 관광지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일본이 연말까지 최대 1조 7,800억 원의 관광 수입을 잃는 동안 한국은 그 빈자리를 채웠죠. 세 번째는 문화 영향력의 확산이었어요. 2025년 5월 한국 드라마 악연은 중국 더우반에서 8.4점을 기록했고 52,879명이 참여했어요. QQ뮤직 한국 차트에서는 세븐틴이 5월 한 달 상위권을 독점했고 생성형 AI 이용자 500만 명 이상이 한국 콘텐츠를 검색하고 소비했습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 규모는 2021년 기준 매출 137조 원, 수출 124억 5천만 달러였어요. 넷플릭스에서는 중증 외상센터가 3,100만 뷰, 폭삭 속았수다가 2,300만 뷰를 기록했죠. 네 번째는 안보 협력의 심화였습니다. 한미 핵협의 그룹이 확장 억제 협력을 강화했고 한미일 연합훈련에서 한국 해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어요. 방위산업 수출은 2022년 140억 달러를 넘어섰고 폴란드와 K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추진하며 캐나다와 범정부 TF를 구성했습니다. NATO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서 한국은 서방 군사 체계의 필수 파트너가 됐죠. 다섯 번째는 기술 자립의 가속화였어요.
11월 18일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21개 기업에 1,211억 원 규모의 투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될 예정이었어요.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솔브레인,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주성엔지니어링, 2차 전지 전해액을 만드는 동아일렉트로라이트, 바이오배지를 만드는 아미코젠 같은 기업들이 선정됐습니다. 2025년에는 로봇과 방산까지 포함해 6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국비 1,000억 원을 편성 중이었어요. 한국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2030년까지 LNG선 시장 점유율 70% 세계 1위, 유지, 특수탄소강 기술 세계 1위 확보, SiC 전력 반도체 기술 자립률 20% 달성이었어요. 2025년 11월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초로 5,000번째 선박을 인도했습니다. 6번째는 외교 다변화였습니다. 2025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제51차 지칠 정상회의에 한국은 5번째로 초청받았어요. 주요 지역기구 의장국 자격이 아닌 순수 국가로서 초청받은 나라는 한국, 호주, 베트남뿐이었습니다. 10월 미국 US 뉴스가 발표한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은 6위를 기록했고 일본은 8위였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2단계나 앞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2025년 11월의 동아시아 지형은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줬어요.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강한 나라가 아니라 균형 잡힌 실력을 가진 나라가 강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GDP가 4조 3,900억 달러로 한국의 1조 9,500억 달러보다 2배 이상 컸지만 기술혁신, 군사력, 문화 영향력, 경제 안보 능력에서 균형을 잃으면서 위기 상황에서 취약함을 드러냈어요. 반면 한국은 반도체 세계 2위, 배터리 핵심 기술 보유, 조선 세계 1위, 혁신 지수 6위, 군사력 6위, 1인당 소득에서 일본 추월 문화, 콘텐츠 수출 124억 달러라는 균형 잡힌 실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2025년 11월 말 글로벌 공급망은 여전히 재편 중이었어요. 페덱스 최고 경영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블룸버그 뉴 이코노미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공급망 패턴 속에서 새로운 균형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공급망은 더욱 지역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산업경제는 변화 속도가 느리지만 한번 변화가 일어나면 되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할 때 한국은 필수 파트너였고 유럽이 배터리 규제를 강화할 때 한국 기업들은 현지 공장을 세우며 대응했습니다. 중국이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할 때 한국은 대한공급처로 부상했고 일본이 외교적으로 고립되자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균형자로 떠올랐죠. 물론 도전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방위비 인상 압박이 예상됐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은 양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야 했어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도 안보 불안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2025년 내내 보여줬듯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성장률 1.2%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치적 불안을 극복하고 글로벌 수요 둔화 속에서도 반도체와 수출로 회복하며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첨단 산업에 투자하며 지칠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숫자였습니다. 일본의 한 줄 발언이 전선을 열었지만 그 전선에서 승리한 건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아니라 균형 잡힌 실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2025년 11월 세계는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기술과 문화와 외교와 안보와 경제가 모두 하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나라,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